그의 손이 허리를 감쌌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품에 안겼습니다. 저항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치기도 전에 이미 두 팔은 앞치마 끈을 풀고 있었고 심장은 너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 무르익은 열기와 습기에 눅눅해진 비닐 천장 아래 우리는 햇살을 피하듯 그늘 속으로 몸을 옮겼고 옷 위로 흘러내린 땀이 서로의 팔에 스며들자 그 사람의 온기와 오래전 남편의 숨결이 겹쳐졌습니다. 어깨에 닿은 손끝이 천천히 목 뒤로 미끄러지자 나는 두 눈을 감고 숨을 죽였고 숨결이 귓가를 스치며 내려올 땐 이미 손은 그의 등을 감싸고 있었으며 입술은 말없이 열린 내 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칠지도 느리지도 않게 천천히 내려온 손이 옷 사이를 지나 허리와 배와 가슴을 훑을 때 나는 오래전 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갈증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의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 안에서 남편이 웃고 있는 듯한 착각이 이상하게도 거슬리지 않았으며 숨을 삼킨 채 그대로 눕자 주름진 내 다리 사이로 이마를 부드럽게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키며 그 손이 내 등허리를 감싸는 동안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엎드린 채 숨을 골랐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보단 손등 위에 손을 포개는 것으로 조용한 동의가 되었으며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 대신 내 손바닥을 가만히 입술에 가져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입맞춤 하나를 남겼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밭을 읽으며 살아가는 62살 김미경입니다. 남편을 44세 먼저 떠나보내고 그 후로는 자식들 키워 시집 장가 보낸 뒤 혼자 이 집에 남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여름을 함께 견디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가슴속 어딘가에 말하지 못한 이름 하나쯤은 묻고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 마음처럼 살며시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팔자 좋은 여자라 합니다. 서울에 집도 사주었고 땅도 많고 돈도 넉넉하니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된다며 부럽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안방에 지금도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말을 걸고 있고 함께 심었던 복숭아 나무가 봄마다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밭에 일꾼을 불렀고 처음 보는 남자 하나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 들린 호미를 잡는 법이 놀랍게도 내 남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아도 척척 움직였고 물을 달라 말하지 않아도 수전에 먼저 가 있었고 무거운 퇴비 포대를 어깨에 들쳐 맬 때의 걸음걸이조차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삽을 들고 이랑을 고를 때 등을 숙이고 흙을 떠올리는 손목의 각도, 걸음걸이, 작업 중 중얼거리는 짧은 콧노래까지 나는 그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착각 속에서 자꾸만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밭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둘이 함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섰고 빗소리가 천장을 때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은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앞치마 끈을 풀었으며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리움이 먼저였고 욕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식지 않은 이불 위에 앉아 그 사람이 접어둔 속옷과 수건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이 따뜻함이 사랑인지 그저 외로움의 끝자락인지를요. 하지만 이 여름이 다 지나기 전까지 저는 그 사람을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도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 밭에 다시 무언가 싹을 틔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그는 항상 대문 안으로 먼저 나가 삽을 챙겼고 나는 뒷간에서 장화를 갈아 신으며 그 사람의 걸음을 듣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는 고랑 쪽에 먼저 나가 있는 걸 보면 말을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움직였고 그 모습이 처음엔 기특하다고만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부턴 따라오는 걸음이 익숙해서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김장무 일항을 만들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 그가 내 옆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손으로 허리를 받쳐 안았던 순간 심장이 너무 크게 뛴다는 걸 들켜버릴까봐 나는 일부러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손목을 들어보고 무게를 더는 쪽을 조심스럽게 옮겼고 나는 그 순간 남편이 예전에 다친 손목을 감싸줄 때 하던 그 온기와 같은 결을 그 사람의 손 안에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이 모자란 것 같아 겉절이를 무치는데 그가 갑자기 된장국을 끓여보겠다 말했어요. 냉장고 안에서 냉이를 꺼내 말도 없이 된장을 풀고 물을 붓는 모습에 나는 그게 낯설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술술 저어대던 손놀림, 양념을 덜어 넣는 타이밍, 국자로 맛을 볼 때 눈을 감는 버릇까지 그건 분명 남편이 하던 방식 그대로였고 나는 그 사람의 등을 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냉이 된장국을 한 숟갈 떠넣자 풋내와 된장의 짠맛이 혀끝에 감돌았고 갑자기 밥알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모금 더 마셨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올라오지 않게 조용히 참았고 그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준비하던 그날 밤 나는 그를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고 그 손길이 다정해서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의 팔에 기대며 처음으로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왜 자꾸 당신한테 기대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척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남편이 생각나서 그래요. 당신이 자꾸 그 사람 같아서 그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였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자꾸만 그 사람한테 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랑도 아닌데, 욕망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리움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고, 그가 입을 맞출 때 나는 눈을 감지 못한 채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내 눈을 들여다보았고 나는 입술을 떨며 지금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내 뺨을 감싼 손등이 여전히 따뜻했기에
나는 더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몸을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덮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가슴 위에 올려둘 때 나는 그 온기를 끝까지 느끼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불 속에서 나를 안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 품 안이 무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품 안에 잠겨 있던 그 시간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된장국을 다시 끓여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내 마음을 기댔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 사람과의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 마음이 머무는 곳을 스스로 더는 부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닌 사람이 내 밭에서 밥을 짓고 지게를 지고 삽을 들고 장독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먼저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그도 내 안에 들어온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장터에 갔다 오던 날이었어요. 오이랑 가지를 내다 팔고 돌아오는데, 마을 앞 노인정 입구에 모여 앉은 사람들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먼저 보였고, 눈인사는 했지만 말을 붙이지 않았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작게 어깨를 부딪히며 누군가가 귓속말을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등 뒤로 흐르는 기운만으로도 사람들이 내게 무언가를 보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작업복을 입은 그가 비닐하우스 옆 수도가에 앉아 손을 씻고 있었고, 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내가 너무 들떠 있었던 건 아닐까? 그저 일 도우러 온 사람에게 마음이 먼저 간 건 아니었을까? 혼자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행주를 빨기 시작했고, 물속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괜찮냐고 묻는 순간 나는 일부러 등을 돌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밥상을 물린 후 그가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리어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서요.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 안에 담긴 진심이 조용하게 전해졌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밭일이 끝나기 전에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짐을 싸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진짜 떠날까봐 두려웠고 지금의 따뜻함이 하룻밤짜리였던 건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몸을 쓰다듬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 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도 묻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내가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종수 씨,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가 내 이름을 처음 부른 것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경 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고 나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마음 안에 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는 장을 보러 가는 길도 조금은 불편해졌고 논밭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조차 내 귀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남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찍힌 마당, 그가 깎아놓은 호미 손잡이, 그가 달아놓은 수도꼭지 밑대야 모두가 이제 내 삶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내 남편과 닮은 것 때문도 아니라 그 자체로 이제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 눈치 본다고 이 따뜻함을 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도 이 사람만은 놓치지 않겠다고요. 그날따라 시장 입구에 서 있던 떡집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눈길조차 피했고 뒤로 돌아가며 다른 상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게 귀에는 닿지 않았지만 가슴에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마을이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누구 집 마당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새벽에 문 여는 소리가 몇 시였는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제일 먼저 입으로 흘려보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종수 씨가 일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끝도 없는 벽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을마다 고춧대를 혼자 뽑고 겨울마다 장독대를 혼자 덮으며 이 마을을 지켜냈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그런 내 신념을 하루아침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60 넘은 여자가 10살 아래 남자와 한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시선을 나는 매일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수 씨는 된장국을 끓이며 오늘은 고추장을 한 숟갈 넣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숟가락을 들고 앉아 뜨거운 국물을 입에 넣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눈치를 챘는지 반찬을 건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만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는 게 미경 씨한테 부담이 되면 나는 짐을 싸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을 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의 벽보다 사람들 눈길이 만든 벽이 더 높고 더 차가웠고 나는 그 벽 앞에서 자꾸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밭에 남고 싶은 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미경 씨가 내 옆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을 가만히 맞댄 채 서로의 체온만으로 벽 너머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내 이름은 장터 끝 좌판에서 된장보다 더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표정만은 애써 굳게 유지했고 하루하루 스스로에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이 사랑이 욕심일까? 이 감정이 지나친 걸까? 그 사람이 준 따뜻함이 정말 죄가 되는 걸까? 나는 계속 마음속에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종수 씨가 잠시 서울에 다녀오겠다며 짐을 쌌습니다. 며칠이면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나는 불안해졌고 이 관계가 벽에 부딪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돌아와도 되겠냐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돌아와요. 이 집이 당신을 기다리는 집이 되게 해줄 테니까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 날 나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고 마당에서 혼자 호미를 들고 일하며 그 사람이 깎아놓은 도마, 접어둔 장갑, 달아놓은 작업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랑을 감출 생각이 없다는 걸,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빨간 점퍼를 입은 그가 지게차 위에 내려놓은 상자 2개를 안고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엔 잘 다녀왔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내 손에 과일 봉지를 들려주었고 귤과 사과가 담긴 종이봉투 아래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으며 그 안엔 손으로 꾹 눌러 쓴 글씨가 가슴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여름에 다시 뿌리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그가 내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굳이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는 익숙하고 조용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밭에 씨를 뿌리던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상추하고 부추하고 고추랑 가지 중에 어디를 먼저 심으면 좋겠느냐고요. 그 질문이 참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묻는 게 오랜만이었고 내 땅 위에 뭘 먼저 심고 싶은지 함께 고민해주는 그 마음이 햇살보다 깊었습니다. 나는 상추라고 대답했고 그는 곧바로 삽을 들어 흙을 고르기 시작했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두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장터 어귀에서는 일부러 눈을 피하기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그와 함께 밭고랑을 걷는 것이 이제는 내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내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마당 끝에 빨래를 널어두었고 늦은 밤에 일기예보를 검색해서 비가 온다는 말을 해주었으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현관문을 살살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심함은 말보다 컸고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방바닥에 베개를 나란히 두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불 꺼진 방에서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 그 조용한 감촉 하나만으로도 온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저녁 둘이 마당 평상에 앉아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그가 불쑥 이제는 주소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 집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었고 나는 그 말이 단순한 행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삶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 당신 이름이 같이 적힌다는 게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그날 밤 우리는 부엌에 불을 켜고 같이 감자를 쪘습니다. 비닐하우스 한쪽에서 딴 쪽파를 잘게 썰어 소금에 묻히고 된장 한 숟갈을 넣어 조물조물 비비며 내가 지금 아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려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허리 뒤로 다가와 팔을 감싸 안았고 나는 그 팔에 기대며 우리 둘이 만든 된장 무침을 숟가락으로 입에 넣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길보다 자신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고 나는 이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지금 내 삶이 조금도 불행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밭에는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부추 사이에 핀 하얀 꽃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그가 고쳐놓은 수도가 물방울을 또르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뒷말로 이어갈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 만큼 내 안에도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하루의 일상이 서로의 체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차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끝으로 눈을 돌리자 흰색 SUV 한 대가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멈춰 섰고 도어가 열리기 전 나는 이미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어요. 서울서 건축사무소 하는 큰애. 그리고 그 뒤로 따라내린 둘째 며느리와 손주들. 도시 냄새가 잔뜩 묻은 목소리로 엄마 밭은 여전하네 하며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뒤를 따라가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냄비는 뚜껑 덮어뒀고 이불은 정리돼 있고 수건은 세탁기 안에 넣었고 신발은 마루 밑에 뒀으며 그 사람의 흔적은 지금 이 집 어디에도 남겨두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사람의 흔적이란 냄비가 아니라 그릇 하나에 배인 간장 냄새로도 침대 시트에 눌린 주름 하나로도 냄새 없이 스며든다는 걸 나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밥상에 앉아 된장국을 나누며 아이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삼촌 있어요. 왜 방에 아저씨 양말 있어요? 순간 장남의 젓가락이 멈췄고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조용히 안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나와 큰애는 밥상 앞에 가만히 남겨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누구예요? 설마 혼자 사신다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내쉬고 이마에 걸린 머리를 넘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혼자 살았어.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다만 이젠 혼자라는 말이 외롭다고 느껴졌을 뿐이야. 그 말에 큰애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길은 벽 쪽을 향했고 나는 그 눈빛에서 실망보단 당황을 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떠나고 나는 스스로 다 했고 너희 다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서울에 집도 사주고 대출도 막아줬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 지금 이 밭은 내 삶을 넘긴 자리야. 그 남자는 이 밭을 함께 읽는 사람이야. 이 집에선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는 큰애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졌고 엄마, 왜 이제야 말해요?
우리한텐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종수 씨가 아이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옷, 낯선 자세, 낯선 사람이었지만 나는 소개했습니다. 저 사람, 여기 밭을 함께 읽는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사람. 너희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 그건 내가 나답게 사는 일이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말없이 마당을 보았고, 그 사람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사이에 서서 처음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서울로 올라갔고 헤어지는 인사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으며 종수 씨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삶을 선택하겠다는 마음 아이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안도했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오랜 결심처럼 손끝을 꽉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초여름 해가 정오를 지나기 시작할 무렵 동네 이장과 함께 모자 눌러 쓴 남자가 마당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는 반가운 듯 인사하며 마실 물이나 한 잔 드릴까요 했고 그 남자는 물 대신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시개발업체 농촌형 전원주택 부지 매입. 명함에 적힌 글씨를 눈으로 더듬는 동안 나는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경 씨 땅 일부가 거래되었다고요. 순간 귀에서 바람 소리가 사라졌고 뒷덜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판 적 없는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은 말끝을 흐리며 자식들 이름으로 넘어간 땅 중 일부가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고 명함을 준 남자는 그걸 미리 알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애들 이름으로 땅을 돌린 건 그저 세금과 편애 때문이었지. 팔라고 넘긴 게 아니었으며 그 땅은 남편과 내가 고랑을 하나하나 일구며 해마다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가 된장국을 데우고 부추전을 부치며 혼자 저녁을 준비했고 나는 그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느냐고, 괜찮지 않아 보인다고.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고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수 씨, 나 그 땅 팔 생각 없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일군 밭이에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그걸 넘긴다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서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더니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되돌려야죠. 싸워야죠. 왜 가만히 계세요? 그건 미경 씨 거잖아요. 나는 순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그걸 당연히 자기들 몫이라 여겼고 나는 그저 물려주고 떠나는 사람처럼 늘 뒷전에서 조용히 지켜만 봤는데 종수 씨는 그건 내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둔 등기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고 그중 몇 필지가
이미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그 중 하나에 작은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큰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야. 엄마 그 땅 내가 판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거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아이의 목소리는 기대보다 더 무덤덤했습니다. 엄마 그 땅 엄마 안 쓰잖아. 세금도 아깝고 요즘 시세 좋을 때 팔아두는 게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고 한참 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종수 씨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 떠난 날도 자식들 결혼식 날도 이만큼은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아온 거면 이제부터는 제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그를 꼭 안았고 이 사람이 그냥 밥 해주고 같이 일하는 사내가 아니라 진짜 내 편이라는 걸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밭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전보다 단단한 울타리가 생겼고 누구도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감정의 고랑을 종수 씨와 함께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직전 하늘은 눅눅했고 바람은 느렸으며 마을 끝 논두렁 위로 흰 구름이 풀린 솜처럼 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둘째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 그 밥 팔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엄마도 그만 일 놓고 이젠 도시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 씨는 전화 너머의 말까지 들었고 밥상을 물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 밥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맙시다. 나랑 같이 끝까지 해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게 대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른 해보다 더 단단히 장화를 신고 밭고랑을 다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일꾼으로 들어온 사내였고 그 다음엔 함께 밥 먹는 사람이었으며 이제는 이 밭을 함께 지키는 내 사람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고 형제가 서로 의견을 나눴는지 결국 장남이 내려왔습니다. 거칠진 않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땅 팔 기회예요. 이 돈이면 엄마 평생 병원 걱정도 없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병원 걱정 없도록 내가 내 몸 돌보면 되는 일이고 이 밭은 남편이랑 평생 살아온 내 집이자 내 무덤이에요. 이걸 값으로 셈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남은 한숨을 쉬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자식이라는 이름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수 씨는 장독대 앞에 앉아 감자를 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깎은 감자 껍질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밭 지켜야겠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감자 조각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제가 같이 지켜드릴게요. 혼자 버티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밥상에 감자조림을 올렸고 창밖엔 조용히 장마가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을 때리는 소리, 냄비에서 올라오는 연기, 서로의 손등에 닿은 체온,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자식 명의로 넘긴 땅,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묻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뒤에서 종수 씨가 끝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올해 이 밭을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랑, 내 삶의 뿌리가 묻힌 흙, 그리고 이제는 더는 외롭지 않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찾아와 그 도시 남자 다시 내려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해 밭은 이미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요즘 표정이 편안하다고, 전에는 그렇게 웃지 않았다고, 무언가를 얻은 사람만이 갖게 되는 평온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밭 가장자리 감자꽃 핀 자리에 작은 평상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 위에 수건을 펴고 마주 앉아 말없이 된장국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두 번째 사랑이라 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걸 택한 것이었고, 이 밭처럼 계절 따라 피고 지는 일상을 서로의 온기로 견뎌낸 이야기였습니다. 이 계절 당신도 누군가의 곁에서 편안히 숨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